역사의 여러분의 먹방 치씀 돌아왔습니다. 생각한 게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에서 외교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 대외적인 정책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대외적인 정책을 뭐라고 한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있는데 저번 시간까지는 내정개혁과 관련해서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책을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게 무엇이다? 대외적인 정책으로서 뭐라고 한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하죠. 얘들아, 선생님 때까지만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국정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는 세국정책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 뭐라는 표현을 쓴다? 통상수교 거부라고 합니다. 자, 같이 에브리바디 우리 외쳐볼까요? 같이 외치자 한번. 나 혼자 외치기가 너무 쑥스러워. 자, 여러분.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러니까 외국과 통상하고 외교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흥선대원군이 몇 년에 집권했죠? 1863년에 철종임금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그의 둘째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가 바로 고종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다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쯤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바닷가에 이양선이 나타나요. 자, 이양선이라는 것은 모양이 다른 배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배는 너희들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판옥선 같은 스타일이라면 이제 서양의 배는 너희들 우리가 이제 블랙펄? 조니뎁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해적 나오는 영화. 캐러비안 해적. 맞아. 거기 보면 얘들아, 배들이 어때? 되게 크고 멋있고, 그 다음에 돛대가 달려있는 범선이죠. 그러니까 서양의 배하고 동양의 배는 그 모양이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바닷가에 자꾸만 서양의 배가 나타나서 통상을 하자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거에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자, 그런 상황에 중국에서 제1차 아편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영국에 의해서 중국이 개항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차 아편전쟁이 터지게 돼서 또 중국이 지게 되겠죠. 그 당시 중국의 청나라와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던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조약을 맺는데 이 중개를 쓴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그 중개에 대한 대가로 얘들아 어디를 받게 되냐면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를 뭐라 부르죠? 연해주라고 부르죠.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연해주의 핵심적인 도시 여러분 다 압니다. 블라디보스토크예요. 자,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 땅을 차지해서 자꾸만 아시아 쪽에서 영토를 넓히려는 남하 정책을 피게 돼요. 이렇게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두려움을 느낀 흥선대원군이 프랑스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프랑스한테 갈 수는 없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 안에 이 프랑스 선교사 신부님들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 신부님들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하고 접촉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프랑스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신을 모시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흥선대원군이 이런 서원을 정리하고 각종 일에 의해서 양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근데 그 당시 양반들이 천주교를 박해하자고 했는데 흥선대원군이 그걸 막고 있었단 말이야. 프랑스가 도와줄 거다. 러시아를 남한은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도와주지 않아? 가뜩이나 양반들한테 인기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를 막는 것을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천주교를 퍼지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그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천주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1866년에 있었던 병인년이에요, 여러분. 병인년의 병인 박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때 병인 박해 때 수많은 천주교 신자와 함께 프랑스 신부가 처형이 됐어. 순교를 했단 말이야. 그때 살아남은 프랑스 신부 중에 이제 한 명이 이 프랑스한테 이 사실을 알리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이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해서 누가 쳐들어온다? 1866년 같은 해 얘들아. 자, 프랑스가 이제 군함을 이끌고 우리나라 조선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병인년에 있었던 병인년의 서양과 전국적으로 있었던 큰 전투는 아니야. 그래서 라는 아니고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요가 되겠습니다. 어딜 쳐들어온다? 강화도를 쳐들어오게 되고요. 자, 강화도의 어디서? 정족산성에서
자, 산성에서 자, 누가 양원수의 부대가 프랑스 군대를 막아내게 돼요. 됐나요? 여기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강화도였냐면 자, 이 서울, 얘들아, 한양이 한강을 끼고 있죠? 한강에서 배를 타고 빠지면 딱 처음 나오는 이제 바다가 서해바다인데 그 바다에 있는 딱 처음 맞닥뜨리는 섬이 강화도인 거야. 결론적으로 강화도를 통해서 어디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 거길 거쳐서 이제 한강을 통해 한양을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싸움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족산성이다라고 하고요. 어떤 교과서에는 뭐라고도 나오냐면 자, 삼랑성이라고도 불러요. 정족산성을 다른 이름으로 삼랑성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면 이때 퇴각하던 얘들아 프랑스 군대가 그냥 퇴각한 게 아니야. 퇴각하면서 강화도에 외규장각이라고 해서 이제 그 왕실의 일종의 도서관이 강화도 쪽에 하나가 있었단 말이야. 왕실 도서관이 얘들아. 거기를 있던 수많은 책들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일부가 최근에 돌아왔죠,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의궤라는 거예요. 의궤. 그래서 의궤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왕이나 뭐 세자 같은 사람들이 뭐 결혼 같은 걸 할 때 그 의례를 하잖아. 의식을 치르죠. 그것을 상세하게 글과 그림으로 이제 담아놓은 책이 의궤예요. 대단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약탈해 갔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외규장각이 약탈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병인양요와 병인박해가 되겠고요. 요 사이에 얘들아,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사이에 요거를 3이라고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자,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상선이야. 상이야 얘들아, 상선. 자, 이제 장사하는 배가 어디를? 대동강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 대동강 주변에 살고 있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을 죽이고 민가를 약탈하고 진짜 지랄 난리가 떨었었어요, 여러분. 이거에 완전히 열받은 평양 사람들과 함께 그 당시에들아 그 일대를 이제 그 우리가 그 관리로 이제 그 나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라는 사람이에요. 박규수는 할아버지 박지원의 영향을 받아서 통상을 통해서 외국과 무역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된 거야? 열이 받은 거죠. 걔들의 망나니 행태.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기는 관리로서 백성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끝내는 그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불에 질러져 가지고 이제 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죠? 제너럴 셔먼호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미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1868년입니다. 68년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남현군인데요, 여러분. 이 남현군의 뭐가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에 의해서 자, 이 독을 대뻔한 오페르트 독을 사건이 있었어요. 자, 오페르트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한 2차례에 걸쳐서 무역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조선이 당연히 받아주지 않았죠. 왜? 그 당시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내세웠으니까요. 그러자 이 오페르트가요, 이제 이 남양균의 무덤에 대해서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밤에 몰래 이 왕의 할아버지니까 그 무덤에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묻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밤에 몰래 와서 거기를 도굴 하려고 했습니다. 이 남양군의 묘가 어디 있었냐면 너희들 가끔 그 혹시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게 되면은 예자 들어가는 이제 그 고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지역 방송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의 고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예천이나 또 여기 나오는 예산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남양군의 뭐가 지금의 예산에 위치해 있어. 충남 예산. 예산이 어디냐면 서산 근처. 너희들 혹시 태안반도 가려고 하면 여기 거쳐서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충청남도 그러니까 요쪽 정도에 있는 거예요. 요쪽 정도에 위치해 있었던 거죠. 요쪽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남양군의 묘를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 묘자리를 잡을 때 직관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 직관이라는 건 명당 자리를 보는 사람이죠. 그 직관이 2자리를 이제 선택을 해줘요. 하나는
이대에 걸쳐서 천자가 날 자리, 그러니까 왕이 날 자리고, 또 하나는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자리였는데 흥선대원군은 당연히 이대에 걸쳐서 천자가 날 자리를 정해요. 자, 거기를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가 이미 절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절이 있었고 그 옆에 진짜 그 무덤을 딱 써야 되는 핵심 명당 자리 있죠, 여러분. 거기는 이미 탑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거기에 불을 지르고 그 터에다가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형제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얘들아 거기에 이제 묘를 쓰기 이제 불 다 지르고 이제 묘를 쓰려고 했던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전날이죠, 여러분. 그날 밤 자고 다음날 이제 묘를 쓰는 거야. 그날 밤 꿈에 이제 꿈을 꾼 거야. 다 4명이 꿈을 꿨는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니들이 감히 지금 누구 땅인 줄 알고 여기다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에 묘를 쓰게 되면 4명 다 폭사할 것이다 라고 해서 꿈을 다 똑같이 꾼 거야. 그래서 다들 형제들이 두려워했는데 그 얘기를 딱 흥선대원군이 듣고 흥선대원군이 얘들아 진짜 담대했던 사람이죠. 그래? 그럼 진짜 명당 자리네 이러면서 그리고 왕이 나고 인간의 수명은 한낱 산신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신이 결정할, 근데 산신령도 신 아닌가? 결정할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써버려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고종. 딱 7년 뒤에 얘들아 고종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순종까지 왕이 돼서 2대에 걸쳐서 왕이 났죠. 근데 그 자리가 명당터인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가 다 끊겼잖아. 지금 그 고종 황제의 대는 끊겼어요, 여러분. 없어. 다 죽고 자식 없이 죽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과 관련된 남영균이 뭔데요? 남영균이 그 무덤을 쓸 때 도구를 염려를 해서 석회가루 있죠, 여러분. 석회가루로 다 여기 관을 이렇게 겉을 덮었어요. 그 다음에 철근으로 덮고 그렇기 때문에 오페르트가 도굴 하려고 무덤을 팠는데 그 아주 조용한 밤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꽝! 꽝! 이 소리가 나잖아. 지금하고 달라. 너무 조용한 마을에 저기가 왕이 할아버지 무덤이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다 깨가지고 뭐야? 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굴이 실패하게 돼요. 자, 그게 바로 무엇이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되겠죠. 됐나요? 여기에 완전히 남영군이 확 돌아요. 얘들아, 유교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와 무덤에 대한 관리는 자기의 자존심이었던 거야. 그걸 건드리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제너럴 셔모너 사건, 얘들아 66년에 터졌는데 71년에 한참 뒤에 이제 미국이 조선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이 당시 남북 전쟁이 끝났어. 끝나고 나서 이제 해외에 눈을 돌릴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남북 전쟁 이후에 보낸 최대 함대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지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또 어디를 쳐들어온다? 자, 한양을 가려면 강화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강화도를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게 신미년에 있었던 신미양요가 되겠고요. 자, 이 신미양요는 어제연의 부대가 정말 열심히 싸웠지만 얘들아, 어제연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광성보 전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가 이긴 줄 알고 기다렸어. 그러면 조선이 협상하러 나올 줄 알고. 그래서 조선이 얘들아 진짜 아무 행동을 안 해요. 그러자 미국은 너무나 멀리 원정으로 전쟁을 온 거잖아. 그래서 뭐야? 이러고서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신미양요가 되겠죠. 자, 신미양요 이제 직후에 이제 흥성대원군은 이런 이 서양 오랑캐 것들 이러면서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게 돼요. 자, 뭐를 세우게 된다? 척화비를 세우게 되죠. 자, 척화비라는 것은 화해하는 것을 배척하는 비석을 말해요. 그래서 얘들아, 이 척화비에 적혀있는 문구가 뭐냐면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이다? 척화비 건립이죠.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요, 요 과정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병인박해 제너럴 셔모너 사건, 병인양요, 자,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1873년에 끝내는 흥선대원군이 정치에서 하야했습니다. 됐죠? 자, 옛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석의 글을 생겨요, 여러분. 척화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무리 해볼게요. 자, 얘들아,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함대가 어딜 쳐들어옵니까? 강화도를 쳐들어오죠. 자, 강화도를 침략해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병인 양요가 일어났어요. 1866년의 일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868년에 독일 상인 누가? 오페르트가 통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이자 왕의 할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이제 실패했습니다. 신미양요 직후에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척화비를 세웠죠. 자, 화해하는 것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널리 알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쌤은 다음 시간 다시 올게요. 안녕!